자, 지금 설명해 드릴 내용은 저기 5번에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든지 여기 세 가지 있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기업 실체는 법인으로 기억해 두시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기업,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그래서 여기 기업의 요 세 가지 항목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기업 실체인 이 법인은요, 소유주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는 별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자꾸 그 회계 단위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우리 회계 원리에서 회계 단위는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얘는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라고 얘기해드렸고요. 본사하고 공장이 있다, 그러면 회계 단위가 두 개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년 결산때가 되면, 계속기업 결산때가 되면 그 경영진은 이 회사가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 사업을 청산할 목적이 없다면, 그 계획이 없다면 이 회사는 영원히 존속한다는 전제 조건이 바로 계속 기업이라고 부르는 항목이랍니다. 이 계속 기업은 회사가 한번, 우리 개인들도 태어나면 죽는 날까지는 계속 산다는 게, 오늘을 살고 있다면, 올해를 살았다면 내년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낸다는 그런 기간의 개념처럼, 기업도 매년 결산 때가 되면 경영진이 바로 사업 내년에 중단이라든지 청산 계획이 없다면 이 회사는 계속 존재한다는 그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계속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얘는 경영진이 이런 내용들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라고 얘기 나왔는데, 기간별 보고는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서, 또는 여기 회사들마다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 기간이,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어디는 뭐 10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중구난방으로 이런 걸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비교 가능성도 없어지고 등등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서 여기 회계 기본 가정에서 그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 대한 모든 그 기간들은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걸로 나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재무회계의 재무제표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은 초과할 수 없다. 근데 결산하는 거는 2번, 3번 나눠서 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결산을 매월 결산하잖아요. 근데 뭘 초과하면 안 된다? 회계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갖다가 회계의 기본 가정에다가 설정을 해 놓고, 얘를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교재에 보시게 되면 29페이지에 기업 실체의 가정,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계속 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회계 배울 때 아주 모든 회계 이론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출제도 잘 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가정은 전제 조건이라고도 쓰고요.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바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우리 회계 이론 시간에, 회계 원리 시간에는 안 배웠던 것이라서 여기
FAT 1급에서 새로 나온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신경 써서 봐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시게 되면 이 회계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회계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의 구분에 쓰이는 용어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얘도 뭐 마찬가지로 회계 원리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죠. 1년을 기준으로 여기 반을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 앞에 반을 우리는 상반기라고 부른다 했었죠. 상반기, 이 뒤에 하반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1년을 기준으로 요 기간, 이를 우리는 회계 기간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 1년을 갖다가 우린 단기라고 부른다 했었죠. 지난번에 회계원리 때 이거 다시 한번 써드리는 거예요. 단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말고 내년을 우린 차기라고 부른다 그랬었고, 단기 전년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전기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전기에서 올해 단기로 넘어오는 것을 우린 2월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용어를 붙여서 전기 2월, 단기에 있던 게 다음 해로 넘어가면은 우리 또 2월 시키면 얘를 차기 2월 이런 용어로 쓴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해하기 좀 편하시도록, 우리 회계에서 쓰는 이 단기라는 의미는 올해라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올해. 그 다음에 1월 1일을 우리는 기초라고 부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1월 1일 얘를 우린 기초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우리는 기말이라고 부른다고 약속을 했던 것들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30페이지에 줄줄이 나와 있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그 6번에 보시게 되면 발생주의하고 그 다음에 발생기준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요 용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는 회계 원리에서는 보지 않았던 거라서 요 용어도 앞으로 많이 쓰일 회계 이론이기 때문에 얘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지우고, 지금 우리 재무회계에서는요, 재무회계는요, 얘 발생주의로 기록합니다. 발생주의로 기록하는데, 이 발생주의의 상대적인 용어가 현금주의예요. 그러면 발생주의는 뭐고 현금주의는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선 발생주의를 이해하기 전에 현금주의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낫겠죠. 현금주의는 여러분이 과거에 용돈 기입장을 갖다가 기입했을 때 쓰는 방법, 즉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현금을 기준으로 쓰는 방법을 우리는 현금주의라고 부른답니다. 또는 가계부 같은 거요.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여기 발생주의로 기록해요. 발생주의로 기록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다음과 같은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우리가 예금에다가 이자를 갖다가 예금을 가입했어요. 예금을 가입했는데 우선 기간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여기 날짜로 이렇게 여기 날짜는 7월 1일 날 예금에 가입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월 31일. 그다음에 만기가 되는 날짜는 다음에 6월 30일 날 만기가 돼요. 그래서 예금에 가입했는데 여기는 7월 1일, 여기는 12월 31일, 여기는 6월 30일. 예금 가입. 자, 보편적으로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되었을 때, 여기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12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예금 가입은 얼마였든지 간에 하여튼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자를 12만원 주겠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를 현금주의로 기록하게 된다면 7월 1일 날 우리가 기록할 것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차변에 만약에 그렇죠?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면 금액은 만약에 뭐 1,000만원을 가입했다고 쳐요. 그러면 대변에다가는 현금을 1,000만원 이렇게 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금을 갖다가 이자를 받을 때는,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때는 내년 6월 30일이 돼야지 원금도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도 받을 수 있겠죠. 자, 얘도 똑같이다. 내년 6월 30일 날 현금을 받는 시점에서 차변에 현금 원금인 1,0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포함해서 이자도 현금으로 받겠죠. 그러면 현금은 1,000만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1,012만원을 받겠죠. 그래서 돈 받았다고 기록할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정기 예금 1,000만원 이는 없어질 거고 이때서야 12만원 받았다고 이자 수익으로 12만원 받았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얘가 현금주의예요. 얘가 무슨 주의라고요?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현금주의로 기록한 것이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금주의로 기록하니까 지금 이자를 받은 시점인 만기 때, 이때 현금이라고 지금 우리가 돈 받은 거 기록해놨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를 하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면 우리는 결산을 해야 돼요. 즉 이 기간에 대한 거요. 그러면 만기 때 1년 동안에 이자가 12만원이라면 매달 지금 이자가 얼마씩 발생하는 거예요. 12만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치 이자는 만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기간이 가입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금 경과했어요. 여기 지금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이렇게 지나고 한 달 동안의 이자는 만원꼴이라고 한다면 지금 실제로 돈은 못 받았어요.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재무회계에서 얘를 발생주의로 기록한다 그러면 발생주의로 기록해야 한다면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실제로 돈은 받지 못했지만 돈 우리 받아야 될 거 돈 못 받았을 때 계정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돈 못 받은 거 아직 미수금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미수금 얼마를 못 받은 거예요? 6만원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기간은 지나갔지만 아직 돈을 못 받았죠.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로 기록할 때에는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자 수익이라고 기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올해 발생한 수익이 여기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는 현금 받았을 때 이자 수익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권리가 생겼다면 반대로 우리가 뭔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그 의무가 발생했다면 수익 비용 기록하는 것이 발생주의예요.
그럼 여기 대변에는 뭘 못 받은 거였었어요? 이자 수익을 아직 못 받은 거죠. 이자 수익 얼마? 6만 원 못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발생주의라는 얘기죠. 그러면 발생한 것은 6개월 경과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6만 원은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렇게 발생주의로 기록하고요. 현금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돈기 입장이라든지 가계부 기록할 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교재에서는 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보험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얘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지우고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일단 여기 비교를 할 때요.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아까 우리 회계 분류를 할 때 재무회계하고 그다음에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세무회계는 나중 일이고요. 주로 이 질적 특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재무회계와 그다음에 관리회계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비교할 때 우선 용어부터 이해를 해야 될 테니까 여기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질적이라는 의미는요. 이 재무회계에 대한 회계의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 것이냐라는 유용성을 뜻하는 거예요. 유용성. 어떤 것이 재무회계에서 더 유용해요? 어떤 것이 관리회계에서 더 유용해요? 즉 그거를 구분하는 용어를 여기 한자어로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의 질적 특성을 갖다가 유용성을 구분할 때 또 지워졌어요. 마지막에 여기 유용성이라고 얘기했고요. 질적 특성을 갖다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할 때 여기 근본적 특성이라고 써요.
근본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즉 재무회계에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유용성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따지고 있나요? 얘는 아까 얘기했던 거 신뢰성을 얘기하고요. 관리회계는요, 아까 우리 경영진 또는 저기 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목적 적합성이 가장 유용한 정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고요.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고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적 특성을 보강해주는 보강적 특성이 있어요. 보강적 특성이 세 가지씩이 있는데요. 보강적인 특성 세 가지가 뭐뭐 있느냐면 첫 번째, 재무회계에서는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의 충실성.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중립성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의 보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써놓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의 보강적 특성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로는 예측 가치라 그래요. 예측 가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피드백 가치, 세 번째로는 적시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각각의 말뜻이 뭘 뜻하느냐면, 지금 재무회계인 경우에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뜻하는 것이고요. 이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회계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릴 때 그냥 막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세요 그랬단 말이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이 기업회계 기준은 제가 약자로 쓰는 말이고요. 정식 명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 얘가 정식 명칭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나중에 주변에서 회계 배우신 분들이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그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갭이라고 영어로 많이 써요. 갭. 갭은 의류 브랜드 말고요. 그래서 갭은 뭐의 약자냐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자, 여기서 principl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GAAP 이걸 이니셜만 따가지고 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얘를 갖다가 한글로 번역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generally는 일반적으로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라는 뜻이고, accepted는 인정된, 여기는 기업회계 기준이란 용어를 이렇게 갭이라고 나중에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써드린 거예요. 자, 재무회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해야 되고, 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보강적인 특성으로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의 충실성은 어떤 표현을 충실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표현들로 그대로 표시하래요. 여러분들 여기 시작하기 전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기능들 암기했죠? 그 단어로 쓰라고요. 거기 기업회계 기준에서 알려준 걸로.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은요, 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까 얘기하는 걸로 지금 현금 10만원 보통예금 통장에 EAP 때요. 분계 어떻게 해요? 분계
현금 10만 원을 보통 예금 통장에다가 이입했다면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은 증가했을 테니까 보통 예금 10만 원 쓸 거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쓴 내용 기록한 것이 기업 재무회계를 배운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지훈 씨가 기록한 것이나 설아 씨가 기록한 것이나 그다음에 누구죠? 세환 씨가 기록한 것이나 제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럼 누가 기록하더라도 그 상황의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할 때는 다 검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검증 가능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무회계 이런 업무를 갖다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내용도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을 배우시는 거고, 여러분이 배운 다음에 회사에 가서 기록할 때도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을 기록할 것이고, 자,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요걸 제대로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누군가가 보러 온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공인회계사들이에요. 공인회계사들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배웠을 테니까 제대로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검사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검증 가능성에 해당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립성은 지금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사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서 기록하라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는 게 중립적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계 기록은 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제가 이해하기 좀 편하시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까 종합운동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돈은 나가지 않았죠? 미래 시점인 건 알 것이고요. 회장님이 여기 종합운동장에 쇼핑몰 짓는다고 기획 투자한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분석 좀 해갖고 가져오라 그러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경영진이 회장님이 원하는 그 자료대로 만들어서 그 목적에 적합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수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그런 자료 결과들이 나와 있겠죠. 그럼 그걸 보면 수익이 나네, 손해가 나네, 예측할 수가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장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 보통 흔히 얘기하는 말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3천억 투자했을 때 이런 결과야? 그럼 3,500억을 투자해봐. 아니면 4천억을 투자해봐. 아니면 2천억만 투자해봐. 즉, 그 예측했던 가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뭔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도 포함하고 있어야 될 것이며, 마지막 적시성. 적시정이 아니라 적시성이라는 얘기는 적시정이 아니라 적시성이에요. 이 적시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영진이 또는 회계장님이 이 자료를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정보는 그때까지 와야지 유용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그 자료는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 그 금요일 날 외국 바이어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등등 딜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금요일까지가 안 되고 월요일까지 됐다면 그 자료는 쓸모 있어요, 없어요? 바이어 빠이빠이 가버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관리회계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서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재무회계는 뭐가 중요하다? 신뢰성이 중요하고 관리회계는 뭐가 중요하다? 목적 적합성이 중요한데, 그러면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중요하니까, 근본적으로 중요하니까 목적 적합성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양쪽 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요, 재무회계에서 신뢰성은 엄청나게 높지만 목적 적합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회계 정보는 쓸모없는 정보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게 더라는 뜻이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FAT 1급에서 이렇게 많이 낼 거예요. 재무회계와 관련된 또는 신뢰성과 관련된 여기 보강적인 특성 섞어놓고서는 찾으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과 성격이 다른 것을 찾아보래요. 첫 번째 예측 가능성, 두 번째 피드백 가치, 세 번째 적시성, 네 번째 표현의 충실성. 성격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이걸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지 구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암기하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우리 첫날부터 얘기해 드렸었죠. 암기하라는 것은 정확히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들은 제 설명 잘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오늘은 문제 풀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들이 31페이지서부터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33페이지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갖다가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요약한 거. 그다음에 여기 두 개 공통된 게 또 하나 질적 특성이 있는데요. 유용성. 얘는 여기 공통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비교 가능성. 그래서 비교 가능성. 비교 가능성은 항상 전년도 거 뭔가 비교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 재무제표의 정보가 이렇게 재무회계는 신뢰성이다,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다 다 알겠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대로 맞추려고 그러면 내가 얻는 효익보다 또 원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기업에서 이걸 하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효익보다 원가, 돈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재무회계나 관리회계의 이 질적 특성을 제약하는 요인, 재무회계 질적 정보를 제약 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약 요인은 뭐 결국은 돈이에요. 원가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요구하는 효익, 이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성의 원칙. 중요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금액이 크다 작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한 정보라고 봅니다.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 중요성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봐 드렸고요. 이 용어도 33페이지까지 정리해서 한번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앞에 거 녹화했던 건 다 날라가고서는 좀 그렇네. 첫 번부터. 근데 아까 제가 잘못 키를 누르는 바람에 얘가 끝날 때 제가 정지가 아니라 클로징을 누르지 않으면 이 파일이 재생이 안 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제가 중지라고 띵